자, 이제 우리 어디까지 다루었냐면은, 여기까지 다뤘다가 이제 유동화가 남았는데, 얘는 책을 보시면은, 책 펀드 펼쳐놓고 볼게요. 책에 334쪽. 여기부터 있어요. 334쪽. 요쪽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얘를 가볍게 정리를 먼저 한번 다룬 다음에, 우리 여기 유동화. 이 제목이 뭐냐면은, 저당 채권의 유동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저당 유동화라고 말합니다. 먼저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기초할 때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저당 채권을 유동화한다라는 어떤 걸 다루느냐면은 일단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겠다 그죠? 은행에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은행이 그냥 돈 빌려주지는 않잖아. 그죠? 뭔가 저당권을 맡겨야 돼. 물론 신용대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당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를 은행을 말합니다. 대출자, 은행에다가 뭘 맡기냐면은 저당을 설정해요. 민법에서 배웠던 저당권 또는 건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는 해석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당대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당대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모기지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기지 첫 글자 M.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맡기고 대출하는데 M, 모기지 이걸 맡겨놓고 대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당 담보를 맡겨놓고 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당 대출을 모기지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다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 대출자가 뭔가를 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행은 이 대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 아까 대출 상환할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확실한 담보를 잡고 있죠. 집이 5억짜리인데 5억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3억이 설정돼 있어요. 보통 한 60% 정도 대출해준다 그러면은 저당권 3억이 설정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20년 만기면 20년 동안 꼬박꼬박 나는 은행에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럼 은행은 빌려준 만큼 꼬박꼬박 원금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은행은 은행이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은행에 돈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건 은행 지돈이 아니죠. 예금자가 자기한테 돈을 맡긴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예금자가 이렇게 수백 명이 1000억의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은행이 이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익이 안 생기잖아. 이 돈을 우리에게 돈을 필요한 사람에 대출해 주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대부분 은행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1000억이면 한 20-30% 정도를 제외한 700억이 대부분 대출로 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출로 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줬는데 이 고정재산이야. 왜? 20년 동안에 걸쳐서 원금이자를 받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예금자는 단기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단기성이라는 말은 예금자가 갑자기 내 돈 내놔라고 말하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줘야 되겠죠. 은행 돈에 대부분은 맡긴 사람의 대부분은 대출로 나가 있죠. 이 돈을 갑자기 땡겨서 줄 수가 없다. 이게 은행의 유동성 문제라는 거죠. 은행은 구조적으로 유동성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은행은 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금자가 특별하게 예금 맡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할 이유가 별로 여유자금 맡긴 거잖아. 여유자금을. 내가 뭐 1억 있네? 은행 맡겨볼까? 이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기예탁 시켜놓은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돈이 넘어가 있다 그래도 사실은 이 예금자가 인출 사태가 일어난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출 사태가 나타난 게 대표적인 게 IMF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 때 같은 경우는 예금자가 은행에 찾아와서 내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IMF 때 사실 우리나라 은행이 위험하긴 했었어요. 이때 뭐 셔터도 먼저 내리고 원래 5시에 4시 반에 내려야 되는 걸 미리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줄여놓거든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은행 예금 돈은 대부분 대출 나가 있으니까 줄 돈이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도 요게 있으냐. 자, 그래서 이 유동성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게 되겠다라는 게 은행은 이 차입자로부터는 저당권을 다른 쪽에다가 저당권을 넘기고 돈을
융통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을 넘기고. 이게 저당채권의 유동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저당권을 사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유동화 중개사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동화 법인이라고 합니다. IMF 때도 유동화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IMF 때도 그냥 돈을 융통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동화 회사들은 대부분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물론 이 회사를 설립할 때는 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충족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더라 그래도 얘들은 페이퍼 컴퍼니인데다가 일시적인 회사라는 거죠. 장기적인 게 아니고 이 유동화를 위해서 잠깐 만드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출자한 법인이에요. 은행이 넘어갈 판인데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IMF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거예요. 연구한 연후에 그러면 국가 공기업이 만약에 유동화를 한다면은 이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해서 국가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합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얘를 1차 대출기관, 우리에게 돈을 빚는 얘를 2차 대출기관, 은행에다 돈을 대주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IMF 이후에 IMF 때는 여기 없을 거예요. IMF 이후에는 이제 있으니까 다시 우리나라에 IMF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굉장히 개선이 될 거예요. 왜? 언제든지 국가에서 받아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당권이 확실하다면 언제든지 유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유동화회사는 이런 은행으로부터 계속적으로 M을 모읍니다. M을 모은다라는 말은 나는 만약에 3억짜리 저당대출이고 요거는 2억짜리 저당대출. 각 은행으로부터 M을 모아요. 은행을 묶어서 묶음을 만듭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새로운 정권을 발행해요. 그 새로운 정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정권을 이 주택저당 모기지를 담보라는 정권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MBS라고 말합니다. MBS인데 얘를 해석하자면 M 하면 여기는 모기지론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저당. 그래서 해석하면은 M은 주택저당. 그리고 B라는 말은 우리가 내 백이 있다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잖아. 나 백이 든든하다. 예, 담보를 뜻하는 거예요. 백. 그 다음에 S는 시큐리티 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를 주택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정권 이게 MBS예요. 얘와 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M을 담보로 해서 저당 채권을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넘기고 자금이 융통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금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죠? 요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저당 채권의 유동화인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여기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2차 저당시장이라고 말하는데 1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권이 생성이 됩니다. 2차에서는 유동화가 이루어져요. 유동화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저당 채권, 이 고정재산이 현금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면 은행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줍니다. 이 저당 유동화의 가장 큰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얘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금자는 일시로 돈을 마친 거예요. 단기라고. 그런데 대출은 장기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인 은행은 맡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니까 찔끔찔끔 들어온다라는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얘가 돈을 내놔라 라고 하면 은행은 갚아줄 능력이 현재 없어요. 물론 지급준비금의 비율 안에서는 괜찮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넘어가지 않는데 IMF 같은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MF를 겪고 나온 후에 이거에 대해서 보강을 좀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당 채권의 유동화하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금 책을 볼 거예요. 336쪽입니다. 334쪽부터 볼게요. 335쪽에 334쪽에는 요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읽어보든가 말든가 해주시고 시험에 안 나와요. 자, 335쪽 봅니다. 가로 1번에 1차 저당시장 밑줄, 주택자금 대출시장 밑줄. 시험에 주택자금 대출시장 1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밑줄. 자,
돈을 빌리는 차입자와 금융기관 대출자 사이의 관계, 요게 1차 저당 시장이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자, 33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2차 저당 시장, 주택 자금 공급 시장 밑줄. 시험에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은 2차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걸 겁니다.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결정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요 사이에서 이 만들어진 저당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 유통되는 시장이 2차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밑줄.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이 유동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가진다. 자, 이걸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이 말은 뭐냐면은 2차 정권의 수익률, 2차에서 발행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요 수익률은 오른쪽에 주택 대출 금리가 1차 수익률이에요. 대출금 요걸 말합니다. 1차보다도 낮아야 돼. 왜 그럴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즉 뭐냐면 1차, 여기서 1차를 뭐라고 하냐면 주택 대출 금리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요걸 1차 대출 금리, 그럼 여기는 2차 정권의 수익률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낮아야 된다는 말은 1차 수익률이 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만약에 4%예요. 대출금리 4%. 자, 그런데 여기 정권의 수익률이 만약에 5%다. 자, 그럼 한번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자, 내가 은행입니다. 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몇 프로 받아요? 4% 받아. 그런데 얘한테 이자 몇 프로 줘야 돼? 5%. 그러면 유동화 시키면 시킬수록 은행은 어떻게 될까? 망하겠죠. 그럼 은행이 이런 일을 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낮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택 대출 금리가 높고 얘가 낮아야 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유동화 정권은 어떤 금융을 말하느냐 하면 얘는 부채 금융입니다. 자, 아까 금융파트 하면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기억하죠? 지분금융 투자에 대한 이윤, 부채금융은 확정된 이자. 내가 은행에다가 4% 이자를 주잖아. 이 4% 이자를 누가 얼마만큼 먹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4%보다 높을 수는 없어. 이해하시겠죠? 이 4%를 누가 얼마나 먹느냐. 이거 중에서 얘가 얼마 먹고 얘가 얼마 먹고 얘가 서로 갈라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내가 은행에 내는 이자를 얘들이 갈라먹는다라는 느낌이니까 얘는 부채금융이다. 빌린 돈에 대한 확정된 이자를 누가 먹느냐라는 관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MBS, ABS 이런 유동화 증권들은 전부 다 부채금융이 되는 겁니다. 확정된 이자에 기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가 적절하게 높아야 돼. 왜냐면 이게 있어야 뒤에 좀 먹을 게 있겠죠. 얘가 만약에 낮아, 대출금리, 그러면은 뒤에 갈수록 먹을 게 없으니까 투자자가 투자할 매력이 없어요. 얘가 3%면은 아무리 뭘 먹어도 2%도 못 먹어. 그러면 이거 투자하느니 그냥 여기 수익률 넣는 그냥 뭐 국채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얘가 커야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수익이, 즉 이자율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만이 유동화가 생성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다룬 겁니다. 자, 밑에 그림 7번에 보시면은 유동화의 구조인데 제 그림보다 이렇게 90도를 돌려놨어요.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 넘어가시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림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저당담보증권이 있는데 얘는 니은해 봅니다. 니은 두 번째 줄 끝에 결과 다음부터 밑줄. 현재에는 다양한 형태의 저당담보증권 MBS 등이 개발되어 있다. 저당담보증권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MBS. MBC 아니죠? MBS. MBS는 저당담보증권, 주택저당담보증권을 MBS라고 말한다 라고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MBS 하면 주택저당이 담보로 되어 있는 정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MBS, 즉 주택저당채권 정권이 발행되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그죠?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얘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그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짜증내기 없기.
이게 지금부터 말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책을 조금 넘길 겁니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349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신나게 넘어가십니다. 안 해도 돼요. 다음에 할 거예요. 이것들은 349쪽.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다룰 건데 349쪽부터 펼쳐 놓으실 건데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쭉 넘어가시면은 355쪽까지 요 사이를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요 사이를 이야기할 건데 355쪽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죠. 요 표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표에 관계된 걸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은 이 제가 그리는 그림을 나중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마치고 나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뭘 다룰 거냐면은 지금 말했던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를 할 거예요. MBS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지금부터 좀 다루게 될 건데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MBS의 종류를 하기 전에 뭔가 우리는 기초지식을 배워놓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MBS가 뭐냐? 여기 나온 주택저당증권 요 MBS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물론 유동화 흐름은 전부 다 관계되지만 MBS는 요 유동화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여기에 투자자가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지겠죠? 얘 둘의 관계야. 얘 둘의 관계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내가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얘는 유동화 회사,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는 사람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행자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발행된, 즉 MBS를 발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행한 사람은 이 발행한 물건에 대해서 투자해주는, 즉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을 사줘야 돼. 사주는 사람이 여기는 투자자예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누구냐면은 연기금회사, 보험회사, 그 다음 증권회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험회사를 예를 들면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의 보험료가 유치가 되겠죠? 이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은행에 예금하기도 하고 다양한 데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증권에 투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된다라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M, 저당권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M이라고 말하는 주택저당채권 M,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담보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담보의 기능. 담보의 기능 우리 제가 뭐라 하냐면 저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원리금 수취권이 같이 들어있어요. 원리금을 받을 수, 이걸 저는 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은행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내가 은행에다가 3억을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저당권이 3억이 설정이 되겠죠? 이게 1저당이잖아. 말소기준권리. 그런 다음에 나는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뭘 줘? 원금이자를 갚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을 설정하고 원금이자 받는다고. 원금이자 받는 게 원리금 수취권이야. 이게 은행의 원래 목적이야.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담보를 실행하겠죠. 경매 실행해서 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겠죠. 그 두 가지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담보의 기능인 저당 소유권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담보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원인이 원하는 거는 원리금 수취권, 이익,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목적인데 요걸 딱 담보로 잡고 요걸 받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M, 주택저당채권에는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에 따라서 MBS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이 둘,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전부 다 투자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저당에 대한 소유권도 투자자에게 넘어가고요. 원리금 수취권은, 원리금을 받을 권리도 투자자에게 넘겨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요걸 MPTS라고 말합니다. MPTS. MPTS는 어떤 정권이냐면은, MPTS는 뭐냐면은 지분형이라고 말해요. 지분형 MBS입니다. 지분형이라고 말해요. 쌤, 지분정권인가요? 지분정권 아니야. 맨 앞에 부채정권 이름을 붙여놨어. 그런데 그 성격이 지분의 성격이 들어있다. 이 사람이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분형 MBS라고 말하는데, 자, 그럼 이거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관계된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해요. 즉,
저당에 대한 소유권도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익권도 투자자 부담해요. 즉 얘와 얘는 중간에서 넘겨주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러면 자, 내가 투자자 입장에 생각할게요. 자, 생각합시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제일 높아요. 그 말은 뭐냐? 이자 4%에서 대부분을 투자자가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위험도 어떨까요? 높겠죠. 그 말은 투자자가,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안 갚으면 이 투자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의 대부분은 자기가 먹고. 감 잡으셨나요? 이런 걸 우리는 MPT에서 지분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MPT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M 하면은 모기지론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저당. 그 다음에 PT라는 거는 바로 넘긴다는 패스스로예요. 패스한단 말이죠. 넘겨버린다는 그런 정권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 입장에서 바로 넘겨버리는 정권, 그게 MPTS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게 암기돼야 됩니다. MPTS는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전부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겼다. 됐나요? MPTS는 모두 투자자가 가진 거예요. 위험도 수익도 모두 투자자가 가졌다. 이게 MPTS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발행자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자가 저당에 대한 소유권도 발행자가 가져요. 그 다음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익권, 수익도 발행자가 가져요. 그러면서 투자자에게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할게요. 발행자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저당 소유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익권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을 발행하면서 얘한테 이걸 담보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면 요거 있다. 대신에 돈 좀 빌려도.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돈을 빌리면서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수익과 위험을 누가? 발행자가 부담해요. 이해하시겠나요? 저당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소유권 모두 다 발행자가 가지면서 투자자에게는 확정된 이자를 줘. 그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돌아갈게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MBB라고 말합니다. MBB인데 M은 주택저당 채권을 말해요. B는 담보를 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베크드 담보를 말하고 뒤에 B는 본드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말하는데 얘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를 혼합형 이럴 때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채권형 기억이 안 나지 왜?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채권형 MBS 이 채권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채권이 없거든. 재무만 있다 보니까 채권형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채권형 MBS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채권형 MBS라고 말하는데 얘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게요. 위험을 부담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얘가 돈을 갚든 안 갚든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가장 없어요. 그러면 대신에 수익도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낮겠죠. 위험 수익은 많으니까 비례하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MBB는 모두 누가 부담하죠?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MBB는 저당에 대한 소유권도 원리금 수익권도 발행자가 가진 구조. 이게 MBB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둘만 있습니다. 이 둘만 있으면 좀 세상이 각박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치킨을 하나 시켜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딸은 양념, 아들은 후라이드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 뭘 시켜요? 반반. 여기도 반반 있다? 여기도 반반 있어요. 마찬가지. 이 둘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혼합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당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지면서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에게 넘겨버려요. 이걸 혼합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 P, T, B 하는 거하고 CMO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혼합형은 위험도 요거의 중간이고 수익도 요거의 중간이 되겠죠?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입장에서 요게 혼합형인데 자 MPTB는 M 주택저당 채권을 PT 여기하고 달랐다. 여기는 패스스로 여기는 페이스로 해요. 돈을 넘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돈을 넘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넘긴다. 페이스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말하는데 둘은 저당권은 발행자가 그 다음에
원리금 수익으로 투자자가 이체되는 이런 증권을 우리는 MPTB CMO라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관계되는 문제가 나올 때 여기 가지고 지문을 5개 구성하지 않아요. 지문이 5개면은 2개 정도는 여기서 구성합니다. 근데 요거는 정답 지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쉬우니까 정답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말했듯이 MBB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암기가 되어야만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지문 5개면은 1개 또는 2개는 여기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3개 정도의 지문이 이쪽에서 구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되셨죠?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가 여기 내에 있는 요만큼이 아까 말했던 이걸 나중에 어디냐면은 페이지 355쪽. 나중에 가시기 전에 355쪽에 적을 거예요. 자, 이걸 왼쪽에 표를 또 친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그림은 355쪽에 표 보이죠?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표를 가지고 외우라는 걸 저는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표 가지고 외우면 저는 못 외웠어요. 암기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표가 정리가 잘 됐으면, 정리가 잘 돼 있긴 한데 내가 외우기는 굉장히 불편해 그게.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MBB, 모두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MPTS, 하나씩 MPTB, CMO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암기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행자는 영어 첫 글자 B를 합니다. 투자자는 T 합니다. B와 T가 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T만 있잖아. 전부 다 투자자야. 여기는 전부 다 B만 있잖아. 전부 다 발행자야. 여기는 B도 있고 T도 있잖아. 하나씩 나눴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별 도움이 안 돼.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 결국은 제가 드린 결론은 요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요 그림이 외우고 나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들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 풀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이걸 좀 대화가 될 테니까 쌤 나 못 외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이거 1년 내내 이것만 그래 내가. 1년 내내 그럴 거라고 이걸. 그러면서 계속 물어본다고 제가. 자, 모든 걸 발행자가 가져요. 뭐다? MPTS. 모두 발행자잖아요. MBB. 다시. 모두 발행자 뭐라고요? MBB. 모두 투자자. MPTS. 그 다음에 원리금 저당권은 발행자가,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가. 이건 뭐다? MPTB CMO.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수익과 위험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잖아. 그 말은 여기는 수익이 있을 때 수익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위험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는 투자자가 수익을 먹죠.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발행자에게 수익이 있죠. 발행자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을 지가 먹으니까 위험도 지가 부담하는 거예요. 얘는 위험 부담이 없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위험이 뭐냐라는 거예요. 위험이 뭘까? 자, 위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이 왜 위험이 되느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입니다. 조기 상환이 왜 위험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이야. 20년 동안 꼬박꼬박 원금 이자를 갚는 거 가정하에서 정권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차입자가 어느 날 3년쯤 있다가 로또가 돼버렸다. 로또가 되면은 물론 내가 다른 데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내 대출이 계속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대출을 다 갚아버렸어.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요? 이자도 같이 갚아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내가 3억을 지금 빌렸어. 내가 1억은 갚았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원금 2억이야. 이거 지금 한꺼번에 갚을 거야. 이때 이자는 같이 안 갚고 뭐만 갚는다? 원금만 갚아요. 이 말은 1호부터 이제 이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러면 여기 수익이 있을까? 없어.
나는 돈을 갚는 게 조기상환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게 위험이 되는 거예요. 왜? 수익이 없어지잖아. 나는 20년 동안 돈 벌 거다라고 증권에 투자해놨는데 그 증권이 수익이 없어지는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왜? 물론 투자했던 원금은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수익이 없어. 이게 위험인 거예요. 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뭘 딱 잡고 있죠? 담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자를 6개월 안 줘. 그럼 어떻게 하죠? 경매 실행을 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시켜버려요. 매각시켜버리면 투자 원금 회수가 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자는 없잖아. 결국 이것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기상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중간에 이자를 돈을 갚던 그 다음에 경매 실행을 하던 결국 요 위험으로 기결된다라는 거죠. 재무불이행 위험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왜? 담보가 확실하잖아. 물론 재무불이행 위험이 나타날 수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집이 5억짜리인데 이 집값이 반값이 돼버렸네. 그러면 내 대출은 지금 3억 돼 있으니까 요 차이만큼 손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대부분 뭐냐? 조기상환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볼게요. 조기상환 위험을 자 여기서는 누가 부담하죠? 투자자. 여기 조기상환을 여기는 누가? 발행자. 여기는 누가? 투자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수익에 뭐가 따라와요? 위험이.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자에게 수익이 있죠. 그럼 투자자에게 뭐가 있다? 위험이. 여기는 발행자의 수익이 있죠. 발행자의 위험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 조기상환 위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콜이라고 말합니다. 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봐요? 조기상환 위험을 벗어나는 거, 조기상환을 방어하는 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콜 방어라고 말합니다. 왜 콜이냐? 왜 콜 하느냐? 자 볼게요. 이 둘의 관계를 봅시다. 이 둘의 관계는 심심하게 만나서 커피 만나는 사이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일 때문에 만난 관계잖아. 일 때문에 만났는데 처음에 정권할 때 내가 잠깐 투자했기 때문에 만났어. 그렇지만 그 뒤로는 만날 일이 없어요. 얘는 돈이 들어오면 이자 들어오면 원금 이자 들어오면 입금시키고 끝이잖아. 그쵸? 그런데 얘가 불렀어. 콜. 얘가 부르는 거예요. 발행자가 불렀어. 왜 불렀을까? 얘가 꼬박꼬박 20년 동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얘가 로또가 됐다고 갑자기 돈을 확 갚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정권이 소용이 없잖아. 그럴 때는 부른 거예요. 콜. 야 큰일 났다 와봐라. 이때 이 투자자는 와봐라 콜 했을 때 갈 수도 있고 내가 왜 가? 라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가야 되겠죠. 상관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MBB로 볼게요. MBB는 발행자가 모든 걸 가지고 투자자에게 뭘 주는 거죠?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죠. 투자자 입장은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돈을 갚든 안 갚든 10년 만에 갚든 5년 만에 갚든 얘한테는 뭘 줘야 된다? 확정된 이자를 줘야 돼. 그런데 얘가 돈을 갚았다고 조기상환했다고 콜 부른다고 얘가 갈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콜이 방어가 되잖아. 그래서 MBB만 콜 방어가 인정이 돼요. 자, 콜 방어 인정된다라는 것은 뭐냐? 여기 있는 투자자가 콜 방어 인정된다는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콜 방어가 된다는 말은 이 표현은 투자자를 위한 표현입니다. 이 돈에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직접적으로 돈 투자한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콜 방어가 된다는 말은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어렵다 그죠? 그래요. 그런데 얘 둘은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그 말은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죠. 이때는 콜 방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좀 난도가 있지만 이게 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좀 위험이 누구 있냐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건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딱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제가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MBB 초과담보 콜방어 외우라 그래. 왜 MBB만 초과담보 있고 콜방어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암기하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시키는 단원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잖아요. 단순 암기하면 틀려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그런 걸 잘 해결해내는데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단순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탁탁 외워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만 난이도에서 여러분은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큰 흐름은 여기 출발합니다. 수익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여기서 MBB는 수익에 대한 게 없으니까 위험도 없다. 그래서 MBB는 조기사안 위험을 벗어나는 콜방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얘 둘은 콜방 인정이 안 되니까 조기사안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였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좀 다른 내용이 더 있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다음에 다루고 오늘 난이도 위주의 콜방만 할 거예요. 초과담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또 현금을 이런 지문들이 나와요. 그런 지문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요 흐름하고 콜방만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표만 딱 보시면 표를 볼게요. 자, MPTS 볼게요. 표. MPTS 볼게요. 거기 보시면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소유권도 투자자가, 저당 소유권, 조기사님도 투자자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콜방은 안 된다 돼 있는 거야. 그 설명이 다 된 거야. 근데 MBB 보면은 MBB는 모두가 발행자 돼 있죠? 자, 이 말은 MBB는 저당 소유권도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위험도 발행자가 이 말이야.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콜방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콜방은 강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밑에 MPTV하고 CMO는 보시면은 자, 가운데 소유자 돼 있죠. 소유자. 이 말은 저당 소유권은 얘가 가지고 있다고. 발행자가. 그렇지만 원리금 수취권 수익과 그 다음 위험은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를 가지고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그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그림만 그리면 이 그림을 한 집에서 몇 번 정도 그려보세요. 이 그리면 요게 좀 외워져요. 여기 외워지면 문제 풀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책에 어떤 내용인지 표시해드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어디 보느냐? 349쪽으로. 349쪽. 혼자서 책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만 딱 보셔야 돼. 나머지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다음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349쪽에 가로 1번에 이체증권 MPTS 네모. 오, 이걸 말하는 MPTS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이체증권이라고 해석 안 하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MPTS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오면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자, 밑줄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MPTS의 추명은 원래의 저당 채권 만기보다도 짧다. 왜 짧으냐면은 얘가 돈을 갚아버리면 이 정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건. 맨 마지막에 D건. MPTS의 경우 투자자들은 이 같은 만기 전 변제 위험, 조기사안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MPTS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죠?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뜻이에요. 자, 넘기고. 자, 넘기고 350쪽에 4번의 기억. MPTS는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MPTS 투자자에 모두 이전시키며 여기까지만 밑줄. 자, 뭐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며 이해하시겠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말한 거는 요 내용만 알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MPTS는 저당에 대한 소유권도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조기사안 위험도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정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만 딱 강도 있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책의 지문으로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51쪽에 2번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MBB 네모. MBB에 관한 내용 할 겁니다. 앞에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까지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 용어는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달라는데 MBB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MBB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MBB는 자 하기 전에 미주권 기지를 볼게요. MBB는 모두 누가? 발행자. 자, 이 느낌만 잡으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에게 콜방 인정이 되죠? 자, 그걸 볼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두 번째 줄여 볼게요.
저당담보증권의 매수자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콜방을 하는데 저당채권 MBB는 투자자가 콜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집은 이해하시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MBB는 투자자가 콜방어 가능하다라고 말했죠. 지금 그걸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기억 A. 발행기관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보유한다. 밑줄. 자, 이거죠. 여기서 발행자는 저당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한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지문은 다음에 다룰 거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353쪽에. 3번 지불이체증권 MPTB 네모. 이것도 MPTB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 밑에 MPTB는 이체증권 MPTS와 저당채권 MBB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밑줄. 이게 반반이잖아. 반반.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성격도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성격이 다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긋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MPTB는 문자 그대로 저당 지불액만 이체되므로 저당 이체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고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는다. 밑줄. 자, 이걸 말하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고 저당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느낌. 이 말이 밑에 다계층에 다시 나옵니다. 자, 4번 다계층 채권 CMO 네모. 기억 두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CMO도 저당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기사원 위험은 증권 발행자 아닌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면서 나머지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데 요거 MPTB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즉 발행자가 저당 소유권을 가지면서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이전된다. 그걸 지금 아울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 라고 지금 퉁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관계되는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354쪽에 다시 봅니다. 하나 더 있네요. 354쪽에 넘어와서 기억의 오른쪽에 밑줄 긋습니다. CMO도 지불이체 채권과 마찬가지로 MPTS와 MBB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문제가 하나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책에 있는 문제가 단독 문제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기출주문 중에 하나만 한번 참고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느냐? 35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53쪽 오른쪽에 기출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지불이체증권 MPTB는 의 모기지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자에게 이전된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저당 소유권은 누가? 발행자가.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투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넘겨가지고 어디 보느냐 하면은 354쪽에 맨 위에 거 볼게요. 자, 맨 위에 거.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틀렸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요 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발행자가 일반 CMO의 발행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되어 있는,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이 CMO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수익에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 위험이 여기 있잖아.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이렇게 틀리게 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표가 외워져야 금방 말했던 지문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라. 나머지 지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저당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게 요 MBS 종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암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요 표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요걸 수시로 문제를 보면서 문제 풀 때마다 요걸 떠올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을 나중에 200에 제가 적으라는 페이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유동화 증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고 내일 수업 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내일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하면은 여기 관계되는 뒤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넘어가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파트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정평가까지 하면 책이 끝나도록 가급적 만들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두 달 만에 책이 좀 주요 내용만 다르더라도 책이 끝나봐야 돼요. 끝내봐야 여러분이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흐름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해서 여기 관계되는 문제 좀 풀어보시도록 하고 다음 우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